안녕하세요. 밤샘과 함께하는 수능 함사 총정리 이제 12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11강에서 국권 피탈의 과정과 그런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호하려고 했던 노력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나누어서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의사늑약 같은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개되는 모습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는 원치 않게 병합이 되었습니다.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1910년 8월에 체결되면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모습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 12강의 제목을 보시면 일제의 식민 통치와 항일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크게는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일제의 통치와 그에 대한 저항. 저항이라고 하면 땡땡 뭐겠어요?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통치와 그에 따른 독립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시기로는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의 표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12강 전체의 모습을 딱 보시면은 표 하나가 되어 있고 이 표 하나에 일제강점기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론 매우 압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그 압축된 내용만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12강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펜 드시고 필기 준비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자, 그 12강 프린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제 통치 정책이고요. 제 왼쪽 위에 일제 통치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아래 항일운동, 즉 독립운동인데 이 독립운동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에서의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항일운동과 그 다음에 국외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항일운동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일제 통치 정책이 있고 아래 가시면은 국내에서의 항일운동,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국외에서의 항일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류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시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세 시기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기본이야. 1910년대, 192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와 20년대를 구분하는 기점이 있어요. 바로 1919년에 있었던 뭐야? 3.1운동이에요. 3.1운동. 알겠죠?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대 때의 어떤 통치의 모습과 저항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1930, 40년대인데 1930, 40년대도 기점이 있지. 뭐냐면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는 시기입니다. 일제가 전쟁을 확대한다. 뭐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 다음 태평양전쟁 그런 식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시기 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구분한다고 시기를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그렇게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제강점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일제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 통치 정책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통치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통치 정책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통치의 모습과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때는 일제가 어떤 통치를 했느냐 그 통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무단 통치는 뭐야? 막 한다는 거야? 무단. 무단으로 막 무단 횡단. 막 하는 거야? 이 무단은 무력을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무력을 동원한 통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통치. 1910년대는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무력을 동원한 통치예요.
그 통치의 명칭부터 쭉 한 번 더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돼? 문화 통치입니다. 1920년대는 무슨 통치? 문화 통치. 문화적으로 통치한다는 얘기겠지. 그죠? 한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한다. 그것을 보존해주겠다. 라는 식의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랬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0, 40년대는 무슨 통치?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가장 악랄한 통치죠. 이거 뭐야?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는 거야. 조선인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전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쟁을 확대할 때 뭐가 필요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필요해. 특히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게 해야 돼. 그래야 일제가 수행하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악랄한 통치가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일단 통치의 명칭부터 쭉 살펴봤고요. 10년대 때 무단 통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죠. 한국병합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졌고, 이 조선 총독부가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통치를 하는 거의 전권을 다 부여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의 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총독부의 이제 장이 총독이 되는 거죠. 일본인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는 건데, 이때 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냐? 다 군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군인이에요. 군인입니다. 육군, 그러니까 일본 육군 또는 해군의 장군들이 오는 거야. 알겠죠? 계급을 따지면 대장들이 오는데, 그런 장군들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당연히 어떤 통치겠어요? 아주 무단적인 통치를 하겠, 무력을 동원한 통치를 했겠지. 대표적으로 헌병경찰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헌병경찰제도. 한마디로 뭐야? 헌병이 경찰이 되는 거야. 헌병은 경찰이 아니야. 경찰은 경찰이지. 근데 누구 사이에서의 경찰이야? 군인들 사이에서의 경찰이 헌병이야. 군인들 사이에서의 경찰이 헌병이라고. 군인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게 헌병이야. 근데 지금 일반인들을 규율하고 일반인들의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헌병이 한다는 거예요. 헌병이 경찰이 됐다는 얘기야. 이건 대단히 무력적인 통치예요. 대단히 무단적인 통치의 모습입니다. 왜? 이건 군인들이잖아요. 군사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국내를 향하는 게 아니고 밖을 향하는 거야. 밖을. 대외적인 적을 향해서 군사력을 쓰는 거지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을 향해서 군사력을 쓰는 게 아니라고. 군인 대 군인으로 다른 국가와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의 군사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들, 국민들을 향해서 군사력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시절에 헌병이 경찰이 됨으로써 어떻게 했다고? 군사력을 대내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무단적인 통치예요.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헌병들이 관여를 했고요. 게다가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결처분권은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뭔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 요즘에는 이제 3심 제도죠. 이제 1심, 2심, 3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제도는 뭐 고사하고 이건 뭐야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헌병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권이 완전히 이제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을 대상으로 태형을 가했습니다. 태형이 뭐야?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단적이에요. 사람을 때린다고요. 원래 전 근대 사회에서 그런 태형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지. 그런데 갑오개혁 거치면서 우리가 이런 태형 같은 것들 다 폐지했어요. 왜? 전 근대적인 악습이라고 해서 다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시킨 거야. 그것도 누구만 대상이야? 조선인만 대상이에요. 조선인만 때리게 되는 거야. 그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죄를 지었어. 직결해서 태형을 처분할 수 있겠지. 때릴 수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통치의 모습이 무단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때리는, 그것도 조선 사람만 때리는 이러한 일제의 통치의 모습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었지. 어디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었는지 알아? 학교에 가장 오래 남아있었어요. 학교에.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 학생들 때렸습니다. 체벌이라고 했죠. 체벌을 가했다고.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 때렸잖아요. 그 태형이야, 그게. 태형이라고. 일제잔재예요. 가장 오래 학교에 남아있었던 거야, 일제잔재가. 이때 무슨 말이 생기냐면 조선 사람들 맞아야 정신 차린다. 때려야 말 듣는다. 그게 학교에 남아있어갖고 애들은, 학생들은 한 번씩 맞아야 정신 차리고 맞아야 말 잘 듣는다. 이게 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던 말도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거야,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체벌이 거의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뭐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죠? 가르치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그걸 때리는 걸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나 일제 잔재였습니다. 무단 통치의 잔재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가 통치를 해나갔다. 이러한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 결국 이제 큰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큰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간 일제가 이런 통치를 했어. 이런 무단 통치의 어떤 가혹한 모습에 불만이 쌓여서 결국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3.1운동이. 알겠습니까? 자, 이 3.1운동의 모습이나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은 밑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야. 자, 그래서 3.1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통치로 변화하게 된다? 문화통치로 변화하게 된다. 문화통치. 스스로 문화통치라고 밝혔어요. 3.1운동에 있었고 그 이후에 왔던 그 일본 총독이,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죠. 조선을 통치하는 총독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고 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게 문화통치입니다. 그게 문화통치야. 근데 실상은 안 그랬다. 허울뿐이었다는 거죠. 무슨 문화와 관습을 존중을 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만, 이름 붙이기만 문화통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배경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을 겪으면서 문화적인 통치의 어떤 한계성을 인식했다. 누가? 일제가 인식을 해서 나름 뭐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자, 일단 제도가 변화하긴 했습니다. 뭐가 변화하냐면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헌병경찰제도 있죠. 여기 쭉 이렇게 화살표가 헌병경찰제도가 뭐로?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어요. 보통경찰제도로 바뀝니다. 보통경찰제도 말 그대로 뭐겠어요? 경찰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경찰이 경찰 역할을 해.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진 않아 이제. 경찰이 경찰 역할을 하는데 경찰의 인원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오히려 감시와 탄압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헌병경찰제도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조선인을 통제하는 그런 제도로서 보통경찰제도가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통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무단적인 통치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했어요. 1920년대 때. 사람들의 사상과 요 생각을 탄압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네, 이 치안유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 치안유지법에 걸려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안창호 이런 사람들 다 치안유지법으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상 문화통치는 문화통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간이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라고 하는 뭐 나름 민족신문을 발간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검열을 강화해서 이게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죠. 신문을 발간하게 해놓고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해요. 검열을 매우 강화했다. 언론에 자유를 준 것도 아니야.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 지금 겉으로만 지금. 겉으로만. 보통 경찰 겉으로만. 그리고 총독이 원래 군인이 왔었잖아요. 그죠? 10년대 때 무단통치 때 군인이 왔습니다. 제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 문관이 와서 민간인이 와서 군인이 아닌 신분의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어떻게? 계속 군인들만 왔어요.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 다 군인들만 오는데 군인들이 와서 계속 통치하는 거야. 한반도는.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로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문화통치일 뿐이야. 이름 붙이기를 문화통치지. 허울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문화통치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친일파를 양성하는 민족 분열 통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통치일 뿐이었다. 일제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고자 했던 것 뿐이었다. 이때 실제로 친일파들이 많이 양성이 돼요. 자치운동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자치운동이 뭔지 알아? 자치운동. 독립을 하지 말자는 거야. 뭐만 얻자?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치권만 허용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요거는 문화통치의 결과물들이야. 친일파들이 양성된다고. 네. 변제유된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통치의 모습이 바로 문화통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문화통치, 실상 문화통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이런 신문도 발견하게 했지만 실상은 문화통치가 아니었다. 자, 그 다음 일제가 전쟁을 확대해 나갑니다. 자, 오늘 들어갑니다.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입니다. 40년대로 왔어요. 이제 마지막 통치의 모습이죠. 민족 말살 통치는 대단히 해서는 안 되는 통치예요. 네. 민족 성을 없애는, 그죠? 예를 들면 우리의 말과 글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통치를 하는 겁니다.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일본이 뭘 하기 때문에? 전쟁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어떻게 확대하게 되느냐?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냈는데 극복을 못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점점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라도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국민 개개인의 희생은 따라야 한다. 라는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을 침략하죠. 만주를 먼저 침략해요. 1931년에 만주 사변. 그 다음에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게 1937년 중일전쟁. 이런 전쟁을 펼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야.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그것을 일본이 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막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전개되니까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겠어요? 식민지인들을 동원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된 거야. 이 조선인들이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동원되는 제1순서가 된 거야. 제1순위였다고, 1순위. 그러니까 막 동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나는 조선인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목숨 바쳐서 전쟁에 참여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국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병참기지화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대륙으로 침략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때 중화공업이 상당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냐면 황국, 이거 그 천황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천황의 국가의 신민, 충성된 백성, 신화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야? 일본의 충성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황국 식민화 정책이에요. 민족성을 없애는 거지. 자, 뭐라고 했냐면 내선일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내선일체. 내는 일본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 얘기하는 거야.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하나였다. 언제부터 하나야?
그런 기존에 하나가 아니었던 민족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 원래 조선과 일본은 하나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나는 충성된 대일본 제국의 신하입니다. 라고 주주주주 외우게 하는 거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외우게 하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지.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거야. 민족성을 없애는 겁니다. 신사참배. 일본의 그 전통적인 종교가 있어요.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는 일본의 역대 천황들과 일본의 장군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신도야. 그 신도에 참배하게 하는 거야. 그 신도의 사당이 신사인데 거기에 가서 때마다 참배하게 하는 겁니다. 절하게 하는 거야. 일본의 신을 섬기게 하는 거야. 그게 신사참배야. 신사참배.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이건 도쿄를 향해서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도쿄를 향해서 절하게 하는 거죠. 궁성요배. 창씨개명.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한국어는 아예 사용이 금지됐어요. 가르치지도 못하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뭘 하려고 했던 거라고? 민족성을 발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주 악랄한 통치입니다. 아주 악랄한 통치. 이런 통치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고 2차 세계대전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일제의 통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정치적인 통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래로 가시면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수탈.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동시에 뺏어가는 거죠. 수탈은 뺏어가는 거야. 뺏어갑니다. 뭘 뺏어가? 1910년대 때는 토지를 뺏어갔어요. 토지 수탈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이제 누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걸 뭐 이제 수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제도인데 실제는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야.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지. 정확하게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유지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일본의 이 조선총독부의 토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토지를 약탈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어요. 이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왜? 일제가 수행하는 이런 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근대적인 사무에 조금 어두웠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어. 그 미신고 토지는 전부 다 일본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지를 약탈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이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조선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소작인들이 소작권, 즉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정 정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토지 소유권과는 달리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거는 누구만 좋게 하는 거예요? 지주만 좋게 하는 거예요. 지주들만 좋게 하는 거예요. 지주. 알겠죠? 뭐 이러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펼치면서 실제로 조선총독부 산하의 토지가 대단히 늘어나게 되고요. 지세가 증가합니다. 네, 토지세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10년대 때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했다? 토지를 수탈해 나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뭘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몇 년대? 1910년대. 목적,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약탈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토지조사 사업. 자,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있어요. 바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회사령. 이건 뭐냐면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에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사람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자, 간단하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허가를 쉽게 받겠어요.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에 와서 이제 회사를 세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들에게 허가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민족 자본가들이 회사를 세우고자 할 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이런 회사령을 통해서 실제로 1910년대 때요, 10년간 민족 자본이 상당히 억제가 됩니다. 민족 자본의 성장이 상당히 억제가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 이 회사령 기억하세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회사령이 오른쪽 가시면 폐지됩니다. 언제? 1920년대가 되면 폐지돼요. 회사령 폐지됩니다. 왜? 이미 1910년대 때 이미 민족 자본의 성장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됐고 이제 일본 자본이 좀 더 쉽게 조선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것은 허가제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살표로 해놨죠. 허가제가 허가를 받는 게 회사령이었었는데 회사 설립에 허가를 받는 게 회사령이었었는데 회사령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제로 바뀌는 거예요. 신고제는 뭐야?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이런 회사를 세웠어요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일본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자본들이 엄청나게 이때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 늘어나게 돼요. 알겠죠? 회사령이 10년대 때 있었다가 20년대 폐지됐다.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20년대 때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쌀을 수탈합니다. 아까 10년대 때는 주로 토지를 많이 수탈했죠? 10년대 때, 20년대 때는 이제 쌀을 많이 수탈하는데 이 쌀을 수탈하는 것은 이 시기가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에서 쌀값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 쌀이 부족해졌어.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 쌀값이 폭등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쌀의 생산량을 늘려야 돼. 어디에서 늘려? 조선에서 늘리는 거예요. 조선에서 늘립니다. 네. 조선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논을 확대하고 이제 단장 농업을 하는 거야. 주로 쌀이 이때 거의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생산 품종들 중에 거의 쌀만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단장 농업이라고 합니다. 단장 농업. 논이 대단히 이때 확대되고요. 품종 개량을 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뭘 하는 거야? 쌀의 생산량을 조선에서 늘리려고 했던 거야. 그게 뭐?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뭐라고요? 쌀의 생산량을 조선 내에서 증대시키는 겁니다. 왜? 일본 내에 부족한 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문제는 논을 확대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수리 시설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많이 들겠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비용은 다 조선의 농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조선의 농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이런 산미 증식 계획이 전개되면서 쌀의 생산량이 어떻게 늘어났습니다.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어. 증산이 된 겁니다. 증식 계획을 통해서 증산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증산된 양보다 수탈량, 일제가 가져간 양이 더 많았어. 아주 값싸게 쌀을 수탈해 가는 거야. 그 수탈량이 더 많았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증산이 됐어. 근데 이만큼 수탈을 해놨어. 그러면 조선 내에서는 오히려 쌀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조선의 쌀의 생산량이 증대되겠지만 조선에 남아서 조선에서 유통되는 쌀의 양은 오히려 줄게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증대시켰지만 오히려 더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어떤 경제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목적을 살펴봐야 돼요. 목적.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조선에 이때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많이 놓입니다. 일제가 철도를 열심히 놨어요. 철도를 열심히 놨는데 그 철도를 부선한 모습만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통해서 철도가 많이 놓여졌으니까 근대화의 과정이 전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철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산물의 총화, 근대 문물의 총화라고 불리는 게 바로 철도야. 곳곳에 철도가 놓여진다고. 어때요? 근대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왜 일본은
조선에다 철도를 많이 놓는데 주로 동서가 아니고 남북을 가르는 철도를 많이 놓는다. 왜 남북을 가르는 철도를 많이 놓았을까? 왜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 거예요. 대륙 진출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철도를 놓고 그것을 이용했던 거야. 실제로 대륙 진출할 때 군수물자를 보급할 때 이 철도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목적을 봐야 된다고. 과연 일제가 그 일제강점기 때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근대적인 활동들이 조선민족을 위한 것이었냐. 그 목적을 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왜 고마워해야 돼? 일본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근대화의 과정이 일본을 통해서 빠르게 전개됐으니까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왜 고마워해야 되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왜 일본은 쌀의 생산량을 늘렸느냐?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목적을 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수탈하고 침탈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 내의 근대화를 전개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적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920년대 때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다. 자, 다음 3, 40년대로 갑니다. 3,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가 전개되던 시절이죠. 이때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수탈하는 거예요. 모두 수탈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적 수탈 과정에서 징병제를 실시해서 성인 남자들을 다 군대에 끌고 가게 되고요. 뭐 학도 지원 병제 이런 것도 있었고 국민징용령을 통해서 이번엔 노동력으로 징발하는 거야.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탄광에 보내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선의 여성들을, 그것도 나이 어린 여성들을 전쟁에 끌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시절이 바로 1930, 40년대 때 민족 말살 통치를 하던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하던 시절에 이런 활동들이 전개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적 수탈, 뭐 공추일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수탈하잖아요. 뭐 쇠붙이랑 쇠붙이는 다 가져가. 왜? 전쟁 물자예요. 총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식량은 배급을 해주죠. 뭐 이런 그 통치가 이루어졌고 수탈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제의 전체적인 통치의 모습과 경제적인 수탈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통치가 일제에 의해서 전개될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이죠. 그죠? 항일운동,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910년대 때의 국내의 항일운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꼭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로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10년대 때는 어떠한 저항의 모습이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국내, 국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먼저 국내의 항일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에서 대한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고종이 밀명을 내려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밀명을 내려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조직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회 모두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통치가 전개되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이 무단통치가 전개되던 시절에 국내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조직을 대놓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차이점이 있어요. 두 단체가.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벽주의를 써있듯이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왕정을 다시 복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복벽주의라고 해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한편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공화정. 이거 완전히 다르죠. 기존의 왕정을 복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좀 더 근대적으로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요 두 가지 정도의 단체를 아시면 되겠고, 독립의군부 활동이 이제 와야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뭐 대한제국의 부활이나 복벽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 단체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성, 목표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공화정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단체 뭐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아래에 있는 3.1운동이 이제 뭐 훨씬 중요하죠. 3.1운동은 별표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가장 거족적이었고 가장 규모가 컸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모습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볼 거예요. 1919년이 어떤 시절이었느냐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1919년이 아니라 1910년대 마지막 상황이죠. 왜 1919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일단 무단 통치가 10년대 때 전개되면서 이런 무단적인 무력을 동원한 통치에 대한 저항, 그죠? 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종이 서거했습니다. 고종이 서거하는데 독사의설이 퍼졌어요. 고종이 독살이 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종의 인산일, 즉 고종의 장례식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만세 시위 운동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던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밝힌 건데,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피압박 민족들, 그죠? 식민지 상태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다 각자의 정치적인 상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다. 알겠습니까? 여기 기대에 걸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어떤 국가에만 적용이 됐느냐? 1차 세계대전에서 졌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를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은 일본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3.1운동 있기 전에 먼저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 하에서 3.1운동이 준비되고 전개됩니다. 자, 전개의 상황 보겠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주로 이제 종교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대표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었고, 33명이 뭘 만들었냐면 기미독립선언서, 독립을 선언하는 문서를 만든 거야. 그게 기미독립선언서죠. 이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고,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유포가 되고 그것을 밝히기로 한 날이, 선언하기로 한 날이 언제? 3월 1일이었던 겁니다. 3월 1일 어디에서?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민족대표 33인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 체포됐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종로경찰서죠? 자진 체포됐어요. 이 사람들은 시위가 무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무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지도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한계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준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고, 결국은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전개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해외로까지 확산됐어요.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하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거의 2달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운동이 3.1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일제는 이러한 만세시위운동이 막 전개될 때, 대한민국이 만세를 막 외칠 때 어떻게?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탄압을 하죠. 예를 들면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모아놓고 학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무자비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래 비폭력 평화 원칙을 바탕으로 순수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무자비한 무력 탄압에 대해서 무장투쟁으로 일부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총칼을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열차게 저항을 해나갔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알겠죠? 이 배경과 전개 과정들 잘 보시고요. 의는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주 거적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형태의 단체가 만들어진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제 통치가 문화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20년대 때 변하잖아요. 그 계기가 되는 것도 바로 3.1운동이었다. 물론 허울뿐인 이름만 붙인 문화 통치였지만 어쨌든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 1910년대에 있었던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3.1운동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들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12강의 일제의 식민통치와 항일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2강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13강만 하면 모든 한국사의 내용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끝까지 완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